학습지 26페이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보면 왕권의 안정과 정치의 변화라는 제목이 보이죠. 자, 여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각각 보면은 광종, 성종 나와 있습니다. 네, 고려 왕들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왕이에요. 두 사람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쪽은 여기 광종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고려의 왕 계보 쭉 했었죠. 그 태해, 정광, 경성목 그 앞부분이에요. 태해, 정광, 경성목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바로 태조 왕건. 그리고 별표가 여기 광종. 그리고 이 세 명은 공통점이 있다. 누구의 아들이다? 바로 태조 왕건의 아들들입니다. 세 명의 관계는 부자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예요.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호족들의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29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서로 자신들의 손자나 이런 조카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왕위 계승 분쟁이 생기면서 왕권이 좀 약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광종은 자기 앞에 있던 형들이 왕권이 불안정한 걸 지켜본 거예요. 이 형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고 개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족들의 힘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실패를 광종은 다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옆에서. 자, 그래서 광종은 왕위에 딱 즉위하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형들과 같은 전철을 밟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다. 네, 형들은 아주 강하게 나갔거든요. 광종은 어떻게 나가느냐? 약간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광종이 즉위하고 호족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온갖 요구를 해요. 자, 광종 어떻게 할까요? 네, 다 들어줍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7, 8년 가까이 호족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세금 같은 거 걷어들이면은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호족들을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족들 사이에서는 광종이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 허수아비 왕처럼 여겨지겠죠.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이거 해달라 해도 돈 팍팍 쓰고 저거 해달라고 해도 돈 아낌없이 써주더라. 광종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간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호구야 호구. 이런 식으로 경계를 늦추게 되는 겁니다. 광종은 오히려 그걸 바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호족들이 마찬가지로 야, 우리 이거 하고 싶어. 돈 좀 내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광종이 뭐라 하느냐.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그런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국가의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 세금 걷는 이제 재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출을 늘리기가 매우 힘든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광종이 지금까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지금 해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기 때문이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광종이 어떡하냐. 너희들 말을 꼭 들어주고 싶은데 나는 지금 돈이 없네. 자, 그러다가 광종이 있잖아, 이거 어때? 라면서 하나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비에 대한 거예요. 노비. 자, 여러분, 노비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최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고를 팔 수 있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은 상당히 이제 안 좋지만 노비도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다 보니까 무엇을 안 낼까요?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광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노비가 된 사람들 중에 원래는 노비가 아니고 평민인데 일반적인 백성인데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노비들을 조사해서 원래 노비면 어쩔 수 없지만 원래 노비가 아닌 사람들은 조사를 통해서 원래 신분으로 평범한 평민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법을 만들자. 자, 그러면 노비 신분에서 그냥 일반적인 백성,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때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제는 뭐가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누가 원하는 일을 다 해줄 수 있다? 네, 호족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일 내가 다 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노비안건법이에요. 노비들, 네, 눈이에요. 눈을 검사한다. 눈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눈을 검사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비들의 본래 신분을 조사해서 원래 노비면 어쩔 수 없지만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노비로 격화된 사람들은 원래 신분을 찾아주겠다라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그들이 낸 세금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 호족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이 호족이라면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네. 어차피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호족들이 노비들을 엄청 많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비안건법을 하게 되면은 이 노비가 평민이 되게 된다라게 되면 주인 집에서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이제 호족들 입장에서는 이 노비들을 부렸거든요. 뭘로 부리느냐? 이 노비들 데려가지고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농사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쌀 같은 거 다 누굽게 되는 거예요? 호족. 그리고 이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농기구 내려놔봐 한 다음에 손에다가 뭘 쥐어줄 수 있어요? 칼이나 창 같은 걸 쥐어주면은 호족의 사병이 되거든요. 즉, 이 노비들을 통해서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을 통해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마련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을 평민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건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 타격가고요. 군사적 기반도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호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케이 해버린 겁니다. 근데 뒤늦게 보니까 내 노비가 사라지고 있네? 근데 어차피 뭐 이렇게 진행돼 버린 거니까. 그리고 또 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과 군사적 기반이 깎이더라도 그걸 광종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냐? 호족들에게 광종의 이미지는 허수아비니까 우리가 하란 대로 지금 다 해주고 있으니까 안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과 군사적 기반에 큰 타격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과거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과거제는 뭐냐면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볼까요? 뭘로 볼까요? 예, 유교 경전으로, 어려운 유교 책으로 시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라시대 때 독서상품과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독서상품과는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서 관직을 주겠다라는 거지만 골품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제는 골품제가 없는 상황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훨씬 더 능력 위주로 사람들을 이제 관리로 등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이 과거제에 합격하려면은 어려운 유교경전 시험을 봐야 돼요. 모든 관리들한테 너 이 시험 봐라 하는 거예요. 자, 이 관리들은 호족들이거든요. 자, 호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이들의 근거지는 지방이고요. 이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군사력에서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공부랑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공부랑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하라고 하니 호족들 입장에서는 자기 보고 너 관리하지 마, 나가 라는 말이랑 다름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과거제를 찬성할까요? 격렬하게 반발할까요? 격렬하게 반발하게끔 과거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격렬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걸 빌미로 호족들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숙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감히 왕에게 반항을 해? 하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노비안건법을 뒤에 실시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광종은 오랜 시간 동안 재정을 다 써가면서까지 호족들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호족들이 안심한 다음에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게 하게 한 다음에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 군사적 기반, 오른팔 왼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하나씩 제거하고 이제 힘이 없어졌으니까 하나 폭탄 같은 걸 탁 던지는 거예요. 과거제를 실시하겠다. 그러면 이제 반항을 할 거잖아요. 반항을 기다렸다가 옳았구나 하고는 그걸 빌미로 다 숙청을 해버린 겁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죠. 자, 그래서 이제 호족 세력들 중에서 이 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 호족들은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고려 역사에서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광종은 기분이 매우 좋죠. 원하던 걸 거의 다 이룬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했구나라는 걸 좀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왕이 아니라 뭐라고 칭한다? 황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요. 연호,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연호, 광덕, 중풍이라는 두 가지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또 대외적으로 누구를 또 누구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에 보고 나도 이 정도 한다라는 걸 이렇게 자주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종은 고려 초기 왕들 중에서 가장 무엇이 강력했던 왕일까요? 네, 왕권이 강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매우 강력했다. 이런 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 의미도 잘 기억해야 돼요. 순서 배치도, 시간 순서도 엄청 잘 따져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자, 반면에 이제 성종은 광종이 왕권을 매우 강력했다면 이 사람은 왕권과 신하들,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 겁니다. 성종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은 이 사람 때문이에요. 최승로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최승로의 직업이 뭐냐면은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했습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예요. 왕이 너무 강력하게 되면은 왕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독재로 흐르게 되고, 신권이 오히려 강력하게 되면 왕이 허수아비가 돼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상당히 추구하는 게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이런 이상적인 정치에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조선시대 세종인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게 된 데는 최승로라는 사람의 공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라는 이것은 일종의 개혁안입니다.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 가십시오 라면서 28개를 제시한 거예요. 그걸 성종이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 관제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직,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이거든요.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성종 때 완성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성종 때는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됐습니다. 자, 이 말은 결정적으로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종 때 고려 최초로 이제 지방관이 파견돼요. 여러분, 지방관이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관리예요. 근데 이 지방관은 누구의 말을 듣냐? 중앙의 말을 지방에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왕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됐다라는 말은 중앙, 왕의 명령을 지방까지 이제 다, 숙속들이 다 퍼져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광종 덕분입니다. 광종 때 누구들을 다 숙청했기 때문에 지방을 장악한 호족들을 숙청했기 때문에 이 지방에 이제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공백 자리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면서 중앙이 지방을 보다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교과서에 최승로에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나요? 자, 성종입니다.
성종은 중앙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최승로는 나라에서 지금 해야 할 정책 28가지라는 뜻의 시무 28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앞에 있던 광종처럼 공신, 국가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 말입니다. 공신과 호족들을 왕의 힘으로 누르는 것을 반대하고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래 내용은 시무 28조 중 하나로 불교를 강조하긴 해요. 우리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에도 불교를 매우 강조하잖아요. 불교는 중요한다. 하지만 불교는 개인 수양을 위한 종교이고 유교는 반면에 같은 종교이지만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학자이다 보니까 불교를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유교에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 개인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에 필요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 죽고 난 다음의 세상이에요.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이다. 그러니 둘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내세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교를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